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걸린 영상인데요. 이 단원부터가 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한국사도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해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보면서 가고 있어요. 사실 아마 조금 민망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정말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 사건 순서 정도 기억하고 중요한 키워드 몇 개 정도만 외워도 수능을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잘못 운영돼서 쪽발이 원숭이 새끼들에게 나라를 털리고 그리고 36년간 고생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의 역사를 절대로 어설프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높게 맞고 한국사는요 검정시험 같은 것도 잘 보고 하는 거지만 그건 선생님 교육의 목적이지 역사 교육의 목적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좀 잘 따라가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봅시다. 영상 길이가 긴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연아. 그만 좀 지랄해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영상에서 삼국간섭까지 보고 끝났어요. 자, 삼국간섭을 하고 나니까 청일전쟁에서 처발린 청나라가 러시아 힘을 빌려가면서 러시아의 땅 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리고 청나라도 까부셨던 일본이 러시아한테는 또 쪽도 못 쓰고 헤잉 죄송하고 이제 깨갱하고 물러나는 걸 보니까 이 조선에 있는 그 관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나라 병신이네? 그리고 하나 더 러시아 개쩌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민씨 일파가 칠러 정책을 펼칩니다. 이거 러시아랑 붙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본 측에서는 이 칠러파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칠러파의 대표 주자였던 민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쌤은 누차 얘기하지만 명성황후란 표현 안 써요. 민비 그리고 민씨 일족 둘을 잘 기억하세요. 사실 뭐 같이 써도 되는 말이에요. 자, 그 을미사변을 통해서 민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을미 개혁을 펼칩니다. 즉 잠시만 이제 이거 화살표 지울게요. 민비를 제거하고 나서 친일 관료들을 중심으로 세 번째 개혁이었던 가보 을미 개혁의 3차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을미 개혁을 펼칩니다. 3차 을미 개혁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글자 크기 줄여줄게요. 자, 3차 을미 개혁에서 우리가 주로 볼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태양력을 사용하는 것과 단발령을 시행한 겁니다. 요 정도를 보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을미 개혁 때문에 국모를 때려 죽이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이런 을미 개혁 때문에 영향으로서 을미 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반들 주도의 의병이라는 점과 그쵸? 그다음에 전통을 무시한 것에 대한 저항이 아마 그 주력 의병의 주제가 되죠. 의병 거병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대낮은 아니죠. 한밤중에 궁궐로 일본 낭인들이 쳐들어오고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마누라를 죽여버리고 자기와 자기 태회자, 자기 아들이었던 훈조를 협박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고종이 진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불안해 죽겠다. 맘만 먹으면 쪽발이 원숭이 새끼들이 나는 안 죽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을 이길 수 있을 유럽의 최대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한 나라의 국왕이 도망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그게 아관파천이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 왕을 보호해 주는데 도대체 우리나라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각종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권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최혜국 대우가 또 여기서 발동을 해서 야! 쟤네만 이권 줄 거야? 우리도 이권이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각국으로부터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는 사실 조선의 이권을 외국에게 주지 말자는 데서 그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독립협회에 대해서도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독립협회. 독립협회 주도는 서재필. 우리 이 사람 이름이 기억나야 돼요. 아까 독립협회가 아니라 갑신정변에서 보여줬던 사람이죠. 갑신정변에서 김옥균과 서재필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갑신정변에서 김옥균만 봐도 되지만 서재필을 굳이 넣어준 건 여기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이 서재필이었기 때문입니다. 뭔 개소리야. 어쨌든 서재필이 주도를 했고요. 자, 활동을 보겠습니다. 활동을 보시면요,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했고, 내가 아까 말했지, 갑신정변이 뭐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 그렇지, 백성들과의 어떤 현실과의 유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괴리감이 너무 커서 망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재필은 그때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백성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일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글자 크기 한 번 더 줄일게. 여기 쓸 게 많으니까. 백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요. 사실 서재필은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독립문을 만들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을 부수고 독립문. 그러니까 중국의 사대를 하던 그 어떠한 상징적인 문을 부셔버리고 거기에다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국을 상징하는. 그다음에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 운동을 펼칩니다. 애초에 독립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이권수호였어요.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권수호 영역이었고요. 정치적인 영역을 조금 보면요, 그냥 활동에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활동 내에서의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계몽운동의 두 번째겠네요. 정치적인 영역을 좀 보면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열고요. 요게 너무 잘 되니까 관민공동회라는 것도 열어봅니다. 요건 뭐냐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였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관에서까지 관심을 가져서 벼슬아치들과 관리들과 함께 백성들이 어떤 의견을 나누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 6조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요거 나중에 다 읽기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키워드만 보고 간단히 넘어갑시다. 이 헌의 6조에서 주력으로 볼 만한 게 중추원을 설립하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거의 의회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권이에요. 인권인데 이것도 나중에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나름대로 한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인권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주도했던 서재필이라는 친구가 반론은 확실해. 러시아를 반대하는 것은 확실한데 일본을 반대한다 라는 말은 사실 붙이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론은 확실한데 친일이나 친미 쪽의 인사에 가까웠고, 사실 필립 제이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뭐랄까 그 왜 갑신정변 이후에 애초에 이 서재필 가문이 다 이렇게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해외로 튀었지. 그래가지고 마누라와 자녀는 전부 자살을 합니다. 독 먹고 죽어요. 미국 가서 이제 개고생하면서 의사면허를 따고 거기서 이제 재혼을 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방향이 있어서 사실 독립협회가 반론은 확실한데 미국이나 일본까지 이렇게 이렇게 반외세적인 성격은 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를 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 계속된 환공 요구를 통해서 환공 요구도 적어야 되겠네. 독립협회가 계속해서 고종에게 아니 나라 꼴 제대로 굴러가려면 환공하셔야죠 라는 것에 환공 요구를 통해서 결국 고종은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대한제국 성립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대한제국은 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첫 번째, 왜 정치가 전제군주정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스리면 독재라고 하잖아요. 독재에는 왕정도 있고 뭐 제정도 있고 뭐 군주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이 다스리면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과두정, 뭐 몇 사람이 다스린다든지, 그게 아니면
뭐 공화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다스린다든지 그런 여러 정치 형태가 있는데 당장 서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구미 열강들조차도 나름대로 전제정에서 이제 의회나 아니면 헌법에 기초하여 무언가를 다스리는 입헌군주정이나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원래대로의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거죠. 예.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는 걸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한민국의 미안해요. 대한제국의 헌법이죠. 문제는 이 대한국 국제가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황제에게 통수권을 다시 말해 고종에게 통수권을 줬던 헌법이라는 겁니다. 말이 헌법이지 그건 그냥 왕권 신수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왕의 권력은 신이 주어졌다. 이 프랑스의 그 왕권 신수설과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혁의 내용인데요. 광무개혁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것에 따라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구본신참이에요. 즉 옛 것을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추가하겠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기존의 어떤 불합리하고 뭔가 꽉 막히고 그랬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거의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다만 이 광무개혁에서 나름대로 하나 좀 기억해가면서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지계를 발급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근대적 토지 소유 대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토지라는 건 모든 것이 다 국가의 소유이고 그냥 그것에서 농사를 짓는 어떤 농민에게 빌려준다 또는 나름대로 관리에게 뭐 수조권을 지급한다 이런 개념에 전근대적인 굉장히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에서 지계를 발급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토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준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근대적인 소유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볼 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광무개혁은.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러일 전쟁이 펑 하고 터집니다. 지금 일본은 청일 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에서 자기네 나라를 방해했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받은 그 엄청난 배상금을 전부 다 군비에 쏟아붓고 미국과 일본에서 대량의 차관을 빌려와서 러시아를 상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차관을 어디서 빌려온다 그랬어? 미국, 영국 얘기했죠? 혹시 일본이라고 얘기했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영국에서 차관 돈을 빌려온다고. 자, 어쨌든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일본 애들이 러시아와 싸워주겠다는데 옆에서 열심히 응원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뭐 러일 전쟁에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전개 과정 이런 거는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가서 열심히 배우시고 한국 전쟁은 역시 아까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사를 단독으로 낼 거면 절대 이런 외국이 싸움 우리나라가 직접 들어가서 싸우지 못한 그런 거에 전개 과정을 절대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러일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번호 적을게요. 요 번호 나중에 쭉 이어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일이정서가 만들어져요. 요게 904년 1월입니다. 여기부터는 요거 연도 좀 외우세요. 필요한 영토를 마음대로 쓰겠다. 요게 한일의정서의 내용입니다. 이 의정서 때문에 뺏긴 대표적인 영토가 독도예요. 한일의정서를 쓰고 요건 아직 러일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좀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두 번째 제1차 한일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1904년 이것도 오버가 되네. 이거 글자 크기 줄일게요. 네. 제1차 한일협약이 이루어지고요. 이 한일협약의 내용은 고문정치예요. 약간 띄어간 것 같은데 고문정치. 그래서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슨이 옵니다. 네,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슨이 옵니다. 자, 그리고 약간 교육과정 오버는 아니고 교육과정 내에는 나오는데 사실 수능 영역 오버인 것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거의 승기가 확실해지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거의 승기를 잡았다 정도고, 그러니까 요 정도 요와 요거 사이는 승기를 잡았다 정도고, 요거와 요 이후의 일들은 이거는 진짜 이제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 깨부수고 승기가 확실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납니다. 첫 번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요건 뭐냐면요.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그 테프트가 서로 간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협약은 비밀 협약입니다. 그래서 밀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겠다. 서로 간의 지배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로 인해서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지배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게 1905년 7월이에요. 그 다음이 2차 영일 동맹입니다. 즉 다시 한번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으로부터,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받아옵니다. 인정받는 거죠. 그게 1905년 8월입니다. 한 달 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다음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강화를 합니다. 그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에요. 이거 러시아와 한 거고요. 1905년 9월입니다. 즉 이 당시 조선을 노리고 있던 나라들에 대해서 청나라는 애전역의 청일전쟁으로 통해서 자신들이 우위권을 가져갔고, 미국에게, 영국에게, 러시아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승인받은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 다음 여기 국권 피탈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쪽에다가 여기 제 2차 한일협약이 이루어집니다. 말이 좋아서 제2차 한일협약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05년 11월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외국에게 할 말이 없어졌어요. 네, 할 말이 사라집니다. 외교권을 박탈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깨서 오시죠. 깨서라고 붙여준 이유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개새끼.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밑에 있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밑에서 볼 것은 저항운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항운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당연히 보게 될 겁니다. 웃긴 것은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일산흑약 시대에 이러이러한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 뒤에 뭐 이제 정미칠조약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이제 학습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그 일산흑약이 일어나고 나서 당연히 의병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의병 활동이 시작이 돼서 이때 일어난 의병들을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을사의병이라고 하겠죠. 이 을사의병의 특징은 평민 의병장들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을미의병이 한 번 있었어요. 그쵸? 을미 개혁을 했을 때 그때는 단발령이라든지 뭐 민비 시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양반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평민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대표적인 인간으로 신돌석 장군 같은 분이 있어요. 그냥 위에다 들어갈 것 같아서 위에다 쓸게요. 네, 대신 요 글자 크기 한번 줄여야 되겠다.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애국개몽운동도 어떤 애국개몽운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애국개몽운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글자 크기 줄이고, 아니 줄일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첫 번째 보안회가 성립됩니다. 보안회는 황무지 개관권 철회 운동을 했어요. 즉 일본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저기 대부분의 이제 내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황무지 개관권 등의 이권을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 운동을 해가지고 철회를 시켰던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단체는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대한자강이나 신민회 같은 단체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키워드를 보면서 한 번 정도는 기억할 만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을사늑약이라는 거, 외교권 박탈이라는 게 생각보다 나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 정부 부서들이 있죠. 뭐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수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통일부,
그 중에서도 가장 랭킹이 높은 게 바로 외교부입니다. 즉 대통령이 어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다음 대통령을 이어받는 것은 전쟁 중이나 이럴 때 뭐 미국같이 부통령이 있는 나라는 부통령일 것이고 그러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나 외교부로 이렇게 수장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국무총리 다음에 서열이 거의 외교부로 이어질 정도로 각국에서 외교부가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다른 나라와의 대화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외교권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자주적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겼다는 거. 그건 정말 끔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것이 부당한 그 조약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열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말이 좋아서 만국 평화회의지 결국은 강대국들의 뭐 그냥 자기 자랑 정도에 불과했고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하죠. 애초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억울함을 이렇게 썰로 풀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냈던 고종에게 빡친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키죠.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 순서를 안 썼네요. 아까 그거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 아까 일본의 한일 의정서와 제2차 한일 신협약에 제1차 한일 신협약에 이어지는 겁니다. 미안해 뭔 개소리야. 한일 협약에 그리고 제2차 한일 협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907년에 제가 아니라 한일 신협약이 이루어집니다. 한일 신협약 글자 크기 줄일게요. 이거 14였지? 여기도 14. 한일신협약 요거를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 딱 하나입니다. 두 개네요. 차관정치 그리고 여기도 이거 안 썼지. 군대 해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차관정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각 부의 장관은 그래도 한국인을 시키더라도 각 부의 차관들을 일본인으로 임명해서 외교뿐만이 아니라 내정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권에 이어서 국가의 나름대로 어떤 자주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었던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해산된 군인들이 지방에 있는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제가 줄일게요. 이건 쓸 거 많아서. 자, 정미의병은요, 특징은 군대 해산 이후에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전투력이 굉장히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13도 연합 창의군이라는 것을 달성해서 서울로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죠. 이게 솔직히 조금 정말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본군과 제대로 싸워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다 모여놓고도 그것을 지휘해줄 대대장이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대장이 3년상을 치르러 낙향해버린 상태여서 나름대로 이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자연스럽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일본은 1909년부터 약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합니다. 즉 남쪽 지역에 있는 의병들을 전부 다 쓸어담는 작전을 시행을 해서 한반도 내부의 의병 세력들을 거의 토벌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애국 계몽 운동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가봅시다. 우선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퇴위를 반대했던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진짜 불편해 죽겠다.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원래 시작은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일어났던 건데요. 이것을 봤던 대한매일신보의 베델과 양기탁이 굉장히 호응을 해서 전국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했죠. 뭐 서황도이나 이 대표자들이 이렇게 돈을 먹고 튀었다, 횡령을 했다 이런 식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 굉장히 중요한 신문으로서 설립자가 아일랜드인이었던 베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신문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조선인에게 하듯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 까다로운 거를 많이 이렇게 까다로움을 많이 느꼈던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자기네들한테 너무 덤비는데, 언론이나 이런 여론을 이용해서 덤비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근데 내가 잠깐만, 지금 베델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냐? 아일랜드라 그랬냐? 아, 영국 사람이에요. 베델 영국 사람이에요. 영일 동맹을 하고 있었던 영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델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아일랜드는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그 저기랑 저기 쇼랑 헷갈렸어. 아일랜드에 있는 쇼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따로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들의 신민회. 얘네들은 허구한 날 문제가 신간에와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목이 갈라지네. 큰일 났네. 자, 이 신민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안창호,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고요. 특징은 나름대로 비밀 결사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공화정을 목표로 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활동은요, 계몽운동도 했어요. 교육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었고, 식산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을 이제 키우자, 이런 문제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우리나라 국권 피탈이 거의 정실화되어, 이렇게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안 되겠다,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만주 쪽, 간도 쪽으로 넘어가서 무력과 계몽운동을 전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투트랙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해체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시대 넘어가서 1910년대 넘어가서 한번 다시 배워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왜 목이 잠기지?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영역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중근 아저씨가 힘을 내시죠. 안중근의 의거 활동이 일어납니다. 누굴 죽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죽였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게 간도협약입니다. 190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게 원래 간도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이미 조선과 중국 간에 계속된 어떤 협약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그 협상의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뭐 비석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 내에서 너무나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고 일본의 어떤 그 겐세이가 심해지고 나니까 간도 지역이나 만도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어떤 그 한인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도관리사를 파견하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청나라와 또는 중국과 이야기를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목이 갑자기 너무 갈라진다. 담배를 끊어야 돼. 어쨌든 뭔 소리 하다 말았어. 외교권을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청나라와 또는 다른 외국의 나라들과 어떤 조약을 맺을 권리도 없고 이야기를 할 권리조차 없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일본은, 그래 간도시 너는 가져, 니네 가지는데 대신 만주 지역의 이권을 좀 주자라고 해가지고 만주 이권과 간도에 대한 권리를 청나라 또는 중국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면 사실 경술국치까지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게 됐고요. 우리 아까 표 안 채웠던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넘어가서 표만 채우고 옵시다. 자, 1860년대를 보겠습니다. 1860년대는 사실 이때 뭐가 생겼냐면 이항선이 들어오던 시대였고요.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1880년대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요 30년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면서 왜 이러냐, 위정척사 운동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나름대로 반외세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유생들, 양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 첫 번째는 통상반대 운동입니다. 애초에 이놈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안 된다. 그래서 이때의 주장이 척화주전입니다. 척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하자 이 새끼들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하서 이항로 선생입니다.
1870년대에는요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산, 부산, 인천 세 항구를 개항했잖아요. 개항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건 외놈이나 양키 새끼들이랑 똑같다. 와, 대단한 성견지명이다. 그지? 그리고 면함 최익현 선생이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조선책략이라는 거지 같은 책을 들고 왔던 1880년대 김홍집이가 들고 왔던 그것이 이제 조선에 알려지면서 이때는요 개화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이제 영남 만인소, 그러니까 만 명의 유생들이 영남 지역에 있는 만 명의 유생 또는 양반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건 진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반대했던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이 만인소를 대표했던 학자가 이제 이만손이었기 때문에 양반이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는 을미의병으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을사조약 이후에는 을사의병으로, 그 다음에 정미의병으로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되는 1863년에 흥선대원군 집권으로부터 1910년 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술국지까지 개화기에서 봐야 할 나름대로 어떤 사건의 타임라인을 전부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고요.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는 미안해요. 어쨌든 최대한 많이 잘 복습하고 들어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1910년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